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배운 심리 법칙들을 활용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인간의 심리를 다룬 심리학의 이론 41개의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심리학 이론의 실험 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들려준 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며 이야기를 진행한다. 남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회성 튜닝을 활용하라. 사람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태도를 채택하여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을 사회성 튜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룹의 태도나 의견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내 의견에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맥베스 효과를 주목하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씻기와 관련된 욕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맥베스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누군가와의 협상이나 계약을 한 후에 그가 손 씻기나 손 소독과 같은 닦는 행동을 보인다면 아마도 거짓말을 하거나 부도덕한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쉬 프랭클린요가 플러스 사인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술.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펜실바니아주의 의회 서기로 출마했을 때, 한 의원이 라이벌 후보를 옹호하면서 그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그 의원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고 프랭클린이 당선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다. 프랭클린은 그가 매우 희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편지를 정중하게 써서 보냈다. 그는 즉각 책을 보내왔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의사당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예전과 달리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다. 프랭클린은 당신에게 한 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당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에 비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계속 호의를 베푼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한다. 부탁을 했는데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절을 베푼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두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두뇌는 모든 게 맞아떨어져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선호한다. 그래야 부담스러운 모순을 해결하느라 골머리 앓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별다른 호의를 갖지 않았는데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든 모순을 해결하고자 그 이유를 찾게 된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준 그 사람은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지레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왜 남산타워에서의 사랑 고백이 잘 먹힐까? 왜 롤러코스터를 탄 후 사랑 고백이 잘 받아들여질까? 정서의 이요인 이론. 이런 의문점을 풀기 위한 실험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도널드 더튼과 뉴욕 주립대학교 아서 아론 박사가 실시한 실험이다. 실험은 두 가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위험한 흔들다리로 협곡을 건너온 남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둘째는 지상 3m 위에 안정된 나무다리를 건넌 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리를 건너온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이 그에게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해줄 수 있느냐며 다가왔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자 만약 이 실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그 결과 흔들다리를 건너온 남성 중 약 50%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무다리를 건넌 남성은 겨우 12.5%만이 전화를 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여성은 똑같이 매력적이었고, 똑같은 말투로 전화번호를 전달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동안 느낀 흥분을 여성 때문에 느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한 다리를 건너가면 누구라도 흥분하게 마련이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도 두근거린다. 그런데 간신히 다리를 건너고 나니 예쁜 여성이 말을 걸어온다. 이 상황에서 남성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위험한 다리를 건너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위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흥분 상태의 원인을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상관없이 생리적인 반응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흥분해 있다는 단서만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는 육체적 자극이고, 둘째는 그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모든 감정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정서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 상태의 원인을 예쁜 여성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정서의 이요인 이론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뻐하든 슬퍼하든 화를 내든 감정의 근거는 결국 우리 자신이 제공한다. 다시 말해 몸이 느끼는 흥분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감정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다. 정서의 이요인 이론을 알고 나면 우리는 감정에 마냥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설득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쉽게 허락을 얻어내는 현명한 방법.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는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년원 원생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줄 수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때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A그룹에게는 먼저 우리는 규칙적으로 원생들을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 매주 2시간씩 최소 2년 동안 봉사해야 해. 혹시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무리한 부탁을 받고 어안이 벙벙해진 참가자들 중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다시 질문자가 말했다. 다른 자원봉사도 가능해. 딱 한 번 동물원으로 2시간 동안 소풍을 가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B그룹에게는 있는 그대로 물어보았다. 우리는 원생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동물원에 소풍을 갈 거야. 혹시 도와줄 사람? C그룹에게는 매주 2시간씩 총 2년간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과 단 한 번 2시간 소풍을 함께 가는 자원봉사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 뒤 각자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그룹 학생들은 무려 50%나 자원봉사를 수락했지만 B그룹 학생들은 17%, C그룹 학생들은 25%만이 수락했다. 무리하고 뻔뻔한 부탁을 해서 일단 노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적절한 부탁을 해서 예스를 끌어낸 비율이 처음부터 적당한 부탁으로 예스를 얻어낸 비율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이처럼 거절할 가능성이 큰 극단적인 제안을 한 다음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해서 예스를 끌어내는 것을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한다. 면전에서 문을 닫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암담한 심정을 맛보게 하고는 원래 의도했던 문을 살그머니 열어준다는 의미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통하는 이유는 상호성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을 쓴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는 이치다. 만약 균형이 깨지면 불편하고 화가 난다. 더 많이 준 편만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받은 쪽도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균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치알디니의 심리 실험에서와 같이 요청하는 사람이 한 번 거절당한 뒤 처음의 요구보다 부담이 덜 가는 요구를 다시 해올 때 부탁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한 번 양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쪽은 부담감이 커져서 이번에는 자기가 양보할 차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 구매를 유도할 때 장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주방기구 판매자가 어느 날 집에 방문해 200만 원짜리 주방기기 세트를 사라고 권유한다. 당연히 거절하면 그때가 돼서야 판매자는 원래 팔고자 했던 프라이팬을 꺼내 단돈 10만 원에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부탁을 먼저 한 다음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그럼 대신에 이건 어떨까 하고 원래 부탁하고 싶던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과연 있을까? 1962년 미국의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날 이후 그 대학의 전교생이 경찰의 행동을 맹비난했다. 심리학자 아서 코헨은 학생들이 경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경찰의 무력 개입에 관해 연구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이미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자료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경찰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는데 A 집단 학생들에게 50센트, 약 500원을, B 집단 학생들에게 $1, 약 1000원을, C 집단 학생들에게 $5, 약 5000원을, D 집단 학생들에게 $10, 약 1만원을 주었다. 학생들이 글을 모두 제출하고 난 뒤 코헨은 경찰의 진압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돈을 가장 적게 받은, 고작 50센트를 받은 A그룹 학생들이 경찰에게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받은 사람이 가장 쉽게 태도를 바꾸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은가? 학생들은 모두 거짓말로 글을 써야 했다. 하지만 사례금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글을 쓴 이유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돈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 때문에 잠시 반대되는 글을 썼을 뿐 경찰에 대한 자신의 진짜 생각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느꼈다. 반대로 적은 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글을 쓴 이유로 50센트를 들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었다. 돈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차라리 신념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가장 적게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태도를 바꾸었다. 이를 납득하기 위해선 인지 부조화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서 안정된 조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행동, 태도, 신념들 간에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해서라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다시 일관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경험하는 모순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원래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과감하게 펼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강요된 순종 이론이라고 한다. 강요된 순종 이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다.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글로 적게 만들거나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겐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날 수 있다. 못다한 일에 대한 미련이 왜 강하게 남을까? 자이가르닉은 하던 일을 완성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긴장이 풀려 기억에서 잘 잊히지만 끝까지 처리하지 못한 일은 우리 내면에 긴장감을 일으켜 미련을 남기고 더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불렀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실패를 쉽게 잊지 못하게 만든다. 실패란 결과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끝내 잊지 못하고, 틀린 문제를 훨씬 오래 기억하며, 실패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현실 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자이가르닉 효과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텔레비전 연속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장면에서 끝을 낸다.
연재 소설이나 만화도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다음에 계속이라고 약을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중간에 끊겨 버렸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껴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다음 회를 찾아보려고 애쓰게 된다. 외모와 외향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폭스 박사 효과. 1972년 미 의과대학 협의회 의학교육연구학술대회에서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마이런 폭스 박사가 체육교육에 적용한 수학의 게임 이론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폭스 박사의 외모는 단정했지만 깊이가 있어 보였고,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중간중간 유머와 개인적인 경험담을 섞어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의를 이끌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지적 수준이 높은 청중들은 모두 폭스 박사가 난해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고, 강연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그의 논문을 읽어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강연은 순식간에 끝이 났고 30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강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마이런 폭스는 박사 아니라 배트맨, 형사 콜롬보 등에 출연한 전문 연기자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의 강연 내용은 여러 가지 과학 논문을 토대로 얼토당토 않게 구성된 자깁기 원고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유머와 개인적인 사례도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들이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난 뒤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칭찬 일색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청중들 중에는 게임 이론의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이 실험을 설계한 사람은 도널드 나프툴린 의학 박사와 존 웨어 주니어, 프랭크 도넬리였다. 이들은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대개 인성 변인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솔직히 말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재미가 없거나 권위 있어 보이지 않으면 강의가 지루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아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평가는 강의자의 표정, 태도, 자신감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교육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아주 쉽게 발견된다. 폭스 박사의 훌륭한 프로필, 품격 있어 보이는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강력한 몸짓, 단호한 표정 때문에 청중들이 가짜 강연에 넘어갔듯이 권위를 나타내는 말을 적절히 섞고 연출을 잘하면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폭스 박사 효과되어 박스 이펙트라고 한다. 폭스 박사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우리 뇌의 게으름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능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더 단순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고 이것을 더 단순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눈앞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머릿속의 고속도로를 따라 재빨리 처리해버린다. 왜냐하면을 붙이면 더 쉽게 허락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거는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다가가 양보를 부탁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했다. 연기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다가가 5장만 복사하면 되니 먼저 할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는데 그 말투가 조금씩 달랐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복사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먼저 복사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먼저 복사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유를 전혀 대지 않은 순전한 부탁이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보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 60%가 먼저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했다.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이유를 붙인 부탁이었다. 이때는 무려 94%의 사람들이 양보해 주었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부탁을 했을 때였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들었지만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허한 이유를 댔음에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93%가 먼저 복사하라고 양보했다.
이해할 만한 이유를 댄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한 수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우리는 왜냐하면 뒤에는 합당한 이유가 나온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강력한 연상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익숙한 문장 구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기고 넘어간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나올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짜 근거도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 정보를 플라세보 정보라고 한다. 왜 여럿이 하도 성과가 인원수에 비해서 늘지 않을까? 사회적 대만. 프랑스의 농업 전문가 막시밀리안 링겔만은 함께 수레를 끄는 말 두 마리의 능력이 한 마리 말이 끌 때 보여주는 능력의 2배가 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고,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여러 남자들에게 하나의 줄을 당기게 하고 그 힘을 측정했다. 그런데 3명이 밧줄을 당겼을 때 그 힘은 혼자 당겼을 때의 3배가 아닌 2.6배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8명이 밧줄을 당겼을 때 그 힘은 고작 혼자 당겼을 때의 3.9배에 불과했다. 무려 절반가량의 힘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이처럼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링겔만 효과라고 불렀다. 이처럼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때보다 노력을 덜 들이는 경향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한다. 사회적 태만은 줄을 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물리적 노동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 같은 정신적 노동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로써 협력이 만능 열쇠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팀워크는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나 일을 성공시켰을 때 그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팀으로 일할 경우 일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일의 성과를 팀원들과 나누어 가져야만 하며, 일에 대한 책임감 역시 분산된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얼마큼 일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개인의 동기는 식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태만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도움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은 긍정의 메시지가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낙관적인 결과를 위해서보다 비관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일린 추 교수와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제이 키스머니건 교수는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실험해 보았다. 그들은 적십자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헌혈을 부탁하기 위해 2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는 지금 행동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였고, 두 번째는 망설이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였다.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같았지만 첫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보다 무려 60%나 더 많이 헌혈했다. 이처럼 도움 요청에 있어서 죽음 방지 프레임이 생명 유지 프레임보다 훨씬 효과적인데, 이것을 일컬어 죽음 방지 메시지 효과라고 한다. 굳이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보다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때 더 큰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 보유 효과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심리 현상이다. 일단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번10% 환불 보장 같은 마케팅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쓰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져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반품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번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다시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제로 리스크 편향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공존할 때 전체 리스크의 확률을 낮추기보다 최소한 하나의 위험 요소를 완벽히 제거하는 이런 의사 결정의 오류를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고 한다. 이 편향을 벗어나려면 선택 가능한 항목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바라볼 때 기억이 잘 되는 현상을 자기 참조 효과라고 한다. 단지 이론적으로만 풀어놓은 심리학 서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류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점에 주목하여 친절하게 설명한 책으로 상당히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이다.